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이 모여 밤낮 없이 미래를 설계하는 그곳에서 불과 몇 걸음만 벗어나면 세상의 속도보다 조금 느리게 흐르는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낡은 건물의 외벽을 타고 흐르는 세월만큼이나 깊은 맛을 자랑하는 작은 분식집. 간판조차 빛바랜 지 오래라 이제는 글씨조차 희미해진 그곳은 지난 25년 동안 단 하루도 불이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곳의 주인 정근자 여사는 자신의 청춘을 이 좁은 주방에서 다 보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품속에 갓난아기였던 아들을 등에 업은 채 그녀는 떡볶이 판 앞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을 쐬며 세상을 견뎌왔습니다. 빨갛게 익어가는 떡볶이를 젓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풍기며 김밥을 마는 그녀의 손마디는 이제 투박하게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은 지난 사반세기 동안 수많은 천재들의 고픈 배를 채워준 생명의 손이기도 했습니다. 전 여사에게 이 분식집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혼자가 되어 세상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아들을 키워온 그녀에게 배고픈 청춘들이 돈이 없어 굶으며 공부하는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가난의 쓴맛을 뼈저리게 아는 그녀였기에 전 여사는 25년 전 처음 가게 문을 열 때부터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배고픈 놈은 공부도 못한다. 내 가게 문턱을 넘는 애들 중 굶는 놈은 없게 하겠다. 돈이 없어 점심시간마다 가게 주변을 서성이는 학생들 혹은 라면 한 그릇을 시켜놓고 미안한 표정으로 국물만 천천히 들이켜는 학생들에게 전 여사는 늘 무심한 척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떡볶이 한 접시나 김밥 한 줄을 슬쩍 밀어 넣으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이거 아까 주문이 잘못 들어와서 남은 거니까 그냥 내가 먹어라. 버리면 아까우니까 내가 좀 도와주는 셈 쳐라. 그 따뜻한 거짓말 덕분에 수많은 인재들이 배고픔의 서러움을 잊고 다시 책장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전 여사의 손길이 많이 갔고 그녀가 친자식처럼 아꼈던 3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그들은 카이스트 내에서도 미친 천재로 불렸지만 현실은 지독하리만큼 가난했습니다. 어느 유난히 춥고 눈이 내리던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세 청년은 분식집 구석 테이블에 앉아 퉁퉁 불어버린 라면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 기술은 완성됐는데 서버 한 대 살 돈이 없어. 사무실 임대료는커녕 당장 이번 달 전기세도 못 낼 판이야. 우리 그냥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 봐. 천재 소리 들으면 뭐해. 현실은 라면 한 그릇도 마음 편히 못 먹는 거지인데. 청년들의 절망 섞인 대화를 주방 너머로 묵묵히 듣고 있던 전 여사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그들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투박한 손으로 식탁 위에 낡은 종이 주머니 하나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전 여사가 25년 동안 떡볶이를 팔며 10원 한 장 아껴가며 부었던 적금 통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만기를 채우고 다시 만든 그 돈은 무려 2억 원. 전 여사가 노후 자금으로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밥맛 떨어지게 웬 한숨이냐? 이거 가져가서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내가 25년 동안 학생들 지켜봤는데 너희처럼 눈빛 살아있는 놈들 처음 봤다. 내가 너희 머리에 내 노후 자금 전부 걸 테니까 나중에 성공해서 나 호강시켜줄 자신 있으면 가져가. 내 안목 틀리게 하지 마라. 청년들은 울먹이며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목숨 같은 돈이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저희 망하면 어떡하시려고요? 전 여사는 특유의 호통을 치며 그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가 그냥 준대? 투자하는 거다, 투자. 나중에 성공해서 나 호강시켜줄 자신 있으면 가져가란 말이다. 이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너희는 반드시 된다. 내 노후 책임질 놈들이 일이 약해서야 쓰겠나? 그 2억 원은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그 돈으로 첫 서버를 구축했고 좁은 고시원 방에서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은 전 여사의 믿음을 결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의 회사는 코스닥 상장에 화려하게 성공했고 전 여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수천억대 자산가가 되어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한 달에 한 번씩 분식집 골목을 메웁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CEO들이 화려한 정장 차림으로 전 여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거친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묻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성공한 벤처 사업가라 부르지만 이들에게 전 여사는 영원한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중요한 경영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이곳 분식집을 찾아 회의를 합니다. 25년 전 라면 한 그릇에 눈물 흘리던 그 창업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밀을 알리 없는 전 여사의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어머님을 떡볶이, 냄새나 풍기는 가난하고 초라한 노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무지함이 비극의 서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근자 여사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 민석이가 있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며 자라는 아들이 안쓰러워 전 여사는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분식집 불판 앞에서 온종일 서 있느라 다리는 코끼리처럼 붓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비틀어졌지만 아들 민석이의 성적표에 찍힌 1등이라는 숫자만 보면 세상 모든 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민석이는 기특하게도 엄마의 고생에 보답이라도 하듯 사교육 한 번 없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전 여사가 25년 동안 떡볶이를 저어본 푼돈들은 아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로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남들은 아들이 의대 갔으니 이제 호강하겠다며 부러워했지만 전 여사는 그저 아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쳐 키운 유일한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롭던 자부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들이 전문의 과정을 밟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 여사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지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인사를 하러 분식집을 찾아온 아들의 여자친구 소희를 보는 순간 전 여사의 가슴 속에는 싸늘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희는 한눈에 봐도 귀하게 자란 부잣집 딸 같았습니다. 그녀는 분식집 문을 여는 순간부터 미간을 찌푸리며
비싼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가게 안을 가득 채운 고소한 육수 냄새가 그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악취였던 모양입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는 것조차 불쾌해하며 엉덩이를 끝에만 살짝 걸치던 그녀는 전 여사가 정성껏 내온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전 여사가 따뜻한 말을 건네려 해도 소희는 대답 대신 단답형으로 일관하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전 여사는 그날 직감했습니다. 저 아이 눈에는 내가 인사할 가치조차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일 뿐이겠구나. 아들은 전문의 과정을 마칠 무렵 서둘러 소희와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었지만 전 여사는 그곳에서 철저한 이방인 같았습니다. 사돈댁은 전 여사의 직업을 부끄러워했고 며느리는 하객들에게 시어머니를 제대로 소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전 여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전 여사는 혹여나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먼저 연락하는 일조차 자제했습니다. 아들은 너무 바쁘게 사는지 한 달에 한 번 통화하기도 어려웠고 목소리에는 갈수록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전 여사는 떡볶이 냄새나 풍기는 초라한 노인네, 아들의 커리어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밤 정말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결혼한 거 후회해요. 소희는 제가 버는 돈을 매달 명품 사고 외제차 바꾸는데 다 써버려요. 병원 차릴 때 장인이 투자해준 돈이 족쇄가 됐어요. 전 휴일도 없이 일만 하고 집에 들어가면 소희는 돈 더 벌어오라고 소리만 질러요. 저 정말 장인어른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엄마.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절규에 전 여사는 밤새 가슴을 쥐어짜며 울었습니다. 내 금쪽 같은 아들이 며느리의 허영심과 처가의 돈줄 때문에 시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떡볶이 팔아 의사 만들어 놨더니 정작 아들은 사돈댁의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전 여사는 아들이 평소 좋아하던 순두부찌개를 정성껏 끓여 아들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료 중인 아들을 방해할 수 없어 리셉션에 음식을 맡기고 잠시 화장실에 들렀을 때 전 여사는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무과 직원들이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정말 불쌍하지 않아? 사모님이 이번 일요일에도 병원 영업하라고 지시했대. 원장님 어제도 과로로 쓰러질 뻔했는데 투자금 좀 냈다고 사람을 무슨 기계처럼 부려먹으니 너무하다 진짜. 사모님은 어제도 명품관에서 수천만 원을 긁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여사의 심장은 분노로 터질 듯 뛰었습니다. 며느리 소희는 아들을 남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화려한 생활을 지탱해 줄 부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전 여사는 떨리는 걸음으로 아들의 진료실 문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민석이는 제가 알던 늠름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었고 얼굴은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죠. 아들은 제가 가져온 순두부찌개를 한 입 뜨더니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그냥 예전처럼 엄마 옆에서 떡볶이 나르던 때가 제일 좋았어. 장인어른 돈 갚으려고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통장 잔액은 늘 0원이야. 나 그냥 잠만 좀 푹 자고 싶어, 엄마. 그냥 딱 하루만이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아들의 흐느낌은 전 여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이 흘리는 눈물은 찌개 국물보다 더 뜨겁게 전 여사의 가슴을 데웠습니다. 전 여사는 진료실 문고리를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아들을 위해 쌓아온 그 거대한 성벽을 이제는 무너뜨려 아들을 구해내야겠다. 내 아들을 괴롭히는 그 잘난 돈으로 내가 직접 이 판을 뒤집어 주마. 아들의 눈물 젖은 순두부찌개를 뒤로하고 병원 문을 나선 전 여사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꾹꾹 눌러왔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전 여사는 그 길로 평소 거래하던 대형 증권사를 찾았습니다. 10년 넘게 비밀번호조차 잊어버릴 만큼 묵혀두었던 계좌 안에는 카이스트 시절 청년들에게 내어준 2억 원의 씨앗이 거대한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여사는 침착하게 주식의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그저 자산의 극히 일부분을 털어냈을 뿐임에도 아들의 병원이 입주해 있는 강남 번화가의 빌딩을 통째로 사들이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금액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전 여사는 소리 없이 아들의 병원 건물을 조용히 매입했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말입니다. 건물주로서 첫 번째 임대료를 확인하러 가는 날, 전 여사는 평소의 낡은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세련되면서도 기품이 흐르는 정장을 차려입고 며느리가 그토록 숭배하던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백화점 VIP 룸에서 매니저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꾸민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수조. 원대 자산가인 회장님 그 자체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전 여사는 나직이 응조렸습니다. 소희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의 맛이 어떤지 오늘 제대로 보여주마. 며느리 소희는 원무과 사무실 상석에 앉아 거만한 자세로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정산하러 온 거면 저기 서류 두고 가세요. 바쁜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전 여사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임대료 정산은 내가 직접 하려고 왔는데 대접이 영 시원치 않구나.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서늘한 목소리에 소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여인이 자신이 떡볶이 노인네라고 멸시하던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소희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다시 표정을 구겼습니다. 아니, 어머님? 여긴 또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오지 마시라니까요.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요? 환자들 보는데 떡볶이 냄새 배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랑 가방은 또 뭐예요? 짝퉁 티나니까 제발 품위 좀 지키세요. 남 부끄러워 정말. 소희의 독설에도 전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럽다는 듯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들고 온 거대한 여행용 캐리어 하나를 사무실 한복판에 내던졌습니다. 쾅 하는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사무실 정막을 날카롭게 깼습니다. 재계약이 3개월 남았더구나.
건물주로서 미리 말해주마. 이 병원에 재계약은 없다. 이번 달 안으로 짐 싸서 이 건물에서 당장 나가거라. 소희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치매라도 오신 거예요? 재계약 불가라니요? 이 건물 주인이 누군데 감히 그런 소리를 해요? 이 건물 내 거다. 오늘 아침에 등기 이전 마쳤어. 내가 이 건물의 새 주인이다. 전 여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발끝으로 캐리어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빈틈없이 가득 찬 5만 원권 돈다발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억 원, 아니 수십억 원은 좋게 되어 보이는 현금 뭉치들이 사무실 바닥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기 이 돈, 내 친정아버지가 내 아들 병원 차릴 때 생색내며 투자해줬다는 그 돈이다. 이자까지 넉넉히 쳤고 그동안 내가 내 아들 피 빨아먹으며 산 수고비까지 더했으니 군말 말고 가져가라. 이제 내 아들은 내 집안에 빚진 거 단일전도 없다. 내 건물에서 내 금쪽 같은 아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꼴, 이제 더는 못 본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아들 민석이 진료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돈다발과 몰라보게 달라진 어머니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본 민석은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며느리를 향한 서늘한 경고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민석아, 잘 왔다. 엄마가 이 건물 통째로 매입했다. 내장인이라는 작자가 투자했다는 그 푼 돈 다 갚아줬으니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더 이상 누구의 노예도 누구의 머슴도 되지 마라. 넌 내 아들이고 충분히 대우받아야 할 사람이다. 전 여사는 바닥에 벌벌 떠는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이 여자와 당장 이혼했으면 좋겠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이런 인간에게 내 아들을 더 이상 맡길 수 없구나. 이 건물에서 나가는 건 병원만이 아니다. 너라는 존재도 우리 아들 인생에서 영원히 퇴거 명령이다. 며느리 소희는 흩어진 돈뭉치를 붙잡으려 허우적거렸지만 전 여사의 단호한 기세에 눌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석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억 단위의 돈다발과 공포로 일그러진 아내 소희의 표정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던 며느리는 이제 바닥을 기며 민석의 가온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민석 씨, 자기야.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정말 잘할게. 우리 사랑하잖아. 응. 그녀의 눈물은 사랑이 아닌 한순간에 사라질 부와 권력에 대한 미련이자 공포였습니다. 소희의 가식적인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전 여사는 오직 아들 민석의 눈만을 응시했습니다. 아들의 눈동자에는 수년간 그를 짓눌러온 무거운 쇠사슬이 비로소 끊어져 나가는 듯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석아, 엄마는 대전 뒷골목에서 25년 동안 떡볶이를 저으며 세상을 배웠다.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아는 청년들이 나를 만들었어. 그 청년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최고의 CEO가 되어 이 엄마를 지켜주고 있단다. 이 돈들, 그리고 이 건물, 전부 내 거야. 하지만 민석아, 이 엄마는 내 피 같은 돈이 너를 불행하게 하고 너를 멸시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꼴은 죽어도 용납 못한다.
이제 선택은 내가 하렴.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사무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갖춰 입은 3명의 청년이 위험 있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여사가 2억 원을 아낌없이 던져주었던 카이스트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기술업계를 주도하는 거물이 된 그들이 전 여사 곁에 병풍처럼 섰습니다. 저희 어머님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건물을 매입한 자금은 저희가 어머님께 드린 투자 수익의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 회장님께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 다시는 그 불경한 입 놀리지 마시죠.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등장에 소희는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떡볶이 노인이라며 멸시하던 시어머니를 자신이 그토록 숭배하며 뒤를 쫓던 성공한 기업가들이 회장님이자 어머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에 소희의 영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숭배하던 계급의 사다리가 한순간에 뒤바뀐 것입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이 잃어버린 기회가 무엇인지 깨닫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소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전 여사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25년 세월 떡볶이 판 앞에서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굵어진 그 손은 민석에게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좀 쉬고 싶어요. 병원도 돈도 명품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예전에 해주던 그 따뜻한 순두부찌개 먹으면서 엄마 아들로 잠만 푹 자고 싶어요. 저 이제 그냥 엄마 옆에 있을래요. 죄송해요, 엄마. 너무 늦게 깨달아서 이제라도 엄마 아들로만 살게 해주세요. 아들의 눈물은 지난 세월의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억압으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이자 진정한 효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전 여사는 그런 아들을 품에 깊이 안았습니다. 그래, 민석아. 고생 많았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엄마랑 가서 배불리 먹고 푹 자자꾸나. 내가 쉴 곳은 언제나 이 엄마 품이란다. 며느리 소희는 돈뭉치를 붙잡으려 했지만 전 여사의 제자들이 차갑게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돈다발만 남겨진 채 사랑도 가족도 잃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석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그가 다시 의사로서 혹은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정근자 여사의 선택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민석이와 전 여사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명품 가방과 화려한 겉모습일까요? 아니면 밥 한 그릇에 고마움을 아는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힘일까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